이 곡이 무게가 몇 근이나 되겠느냐. 단돈 5냥이면 내 눈앞에서 제주를 넘게 할 수도 있고 개처럼 짖게 할 수도 있지. 충청도 보은의 거상 최풍헌의 저택.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독한 술 향기가 진동하는 연회장에서 서슬퍼런 조롱이 터져 나옵니다. 한때 한양 북촌에서 정경 부인의 명을 받들며 귀하게 자랐던 판서댁 영의 이서윤. 그녀는 지금 흙바닥에 무릎이 꺾인 채 짐승처럼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멸문지와의 피바람 속에 가무는 풍비박산 났고 관비로 끌려갔던 그녀는 이제 탐관오리와 결탁한 거상의 손에 팔려온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풍헌은 서윤의 턱을 거칠게 치켜올리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 옷을 입었으나 서윤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불꽃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서늘한 기계의 최풍헌은 순간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불쾌한 듯 침을 뱉어냅니다. 어허, 인연 복에나 내 아비가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마실 때도 그 눈빛이었더냐. 오, 양짜리 노비 주제에 감히 주인의 눈을 똑바로 보다니. 오늘 밤 내 내년의 그 오만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리라. 최풍헌이 음탕한 손길을 뻗치려는 찰나 연회장의 공기를 가르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흉터가 가득한 얼굴, 짐승 같은 기운을 풍기는 사내가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풍헌의 충직한 사냥개이자 그가 가장 신임하는 노비 돌쇠였습니다. 주인 어른 연회의 흥이 깨지려 합니다. 이런 미천한 것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돌쇠는 서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의 가느다란 팔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거친 소나귀의 힘에 서윤은 단발마의 비명을 질렀으나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바닥에 질질 끌며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의 등 뒤로 최풍헌과 기생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돌쇠의 저놈 아주 기운이 넘치는구나. 그래, 오늘 밤 저 가엾은 5냥짜리를 내 마음대로 다뤄보거라. 어두운 헛간 앞에 이르자 돌쇠는 서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돌쇠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을 향한 증오와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이 사내에 대한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차라리 내 목을 베어라. 최풍헌의 개노릇을 하며 같은 처지의 사람을 핍박하니 즐거우냐. 서윤의 독설에도 돌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서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주인 어른의 흥을 깨지 마라. 내 목숨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오직 5냥의 가치만큼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운명이다. 돌쇠는 육중한 헛간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했습니다. 품속 깊은 곳 반쪽짜리 옥지환이 살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그 증표를 꽉 쥐며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수치와 고통을 반드시 돌려주겠노라고.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차갑게 내던졌던 그 사내 돌쇠의 거친 손바닥이 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가 닫아건 문 밖에서 한참이나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어둠 속을 지키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화 향기가 담장을 넘어 길 가는 이의 발길을 붙잡던 그해 봄, 한양 북촌의 이 판서 댁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15살의 서윤은 그 집안의 귀한 외동딸로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한 떨기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지요. 어느 달 밝은 밤, 아버지는 서윤을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 앉은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서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지환 반쪽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것을 잘 보거라. 이 옥지환은 본래 하나였으나 이제 두 쪽으로 나뉘어 너와 다른 한 사람의 운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장차 집안에 환난이 닥치고 대들보가 꺾이는 날이 오거든 이 반쪽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폐물이 아니라 훗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줄 유일한 증표란다. 어린 서유는 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옥의 질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아버지가 예견한 대로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숙종 제위기, 권력의 향방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환국 정국이 북촌의 대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사흘 뒤 새벽 고요하던 저택에 금부도사들의 서슬 퍼런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모라는 청천벽력 같은 죄목이 이 판서댁을 덮쳤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관군들로 가득 찼고 비명과 통곡 소리가 매화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정적들의 음해에 휘말려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임금이 내린 사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윤아, 살아남거라. 살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버지는 단정한 자세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오열했으나 냉혹한 광운들은 그녀를 거칠게 떼어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판서댁 영해에서 대역죄인의 여식으로 전락한 서윤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담벼락에 핀 매화만이 붉은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기억하는 가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옥지환 반쪽만이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줄 유일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노비의 삶이 시작되던 그날 서윤은 부서진 봄의 잔해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노라고, 반드시 이 원통함을 갚아주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녀린 15소녀 앞에 놓인 세상은 오 냥짜리 목숨으로 취급받는 비정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보은의 밤은 유난히도 길고 차가웠습니다. 헛간 틈새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서윤은 마른 집단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낮에 겪었던 수모보다 더 아픈 것은 인간의 존엄을 밟고 비웃던 최풍헌의 일그러진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헛간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최풍헌의 사냥개라 불리는 산의 돌쇠였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굵은 회초리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밖에서는 최풍헌의 신복들이 서윤의 길을 꺾겠다며 감시의 눈길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서윤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인연 주인 어른의 명을 어기고 끝까지 버티겠단 말이냐. 내 오늘 내년에 그 고집을 단단히 고쳐놓으리라. 돌쇠는 허공을 향해 회초리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촤악촤악하는 소리가 헛간 벽에 부딪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으나 정작 살가를 찢는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보인 것은 먼지만 자욱하게 일어나는 흙바닥을 내리치며 소리만 내고 있는 돌쇠의 등이었습니다. 그는 밖을 감시하는 자들의 귀를 속이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밤 감시의 눈길이 잦아들자 돌쇠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고약과 주먹밥 하나를 꺼내 서윤의 앞에 놓았습니다. 낮 동안의 거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느냐? 너 또한 최풍헌의 충직한 개가 아니더냐? 서윤의 날 선 물음에 돌쇠는 대답 대신 그녀의 상처난 발목을 살폈습니다. 서윤은 그때 보았습니다. 투박한 노비의 옷을 입었으나 그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은 바티를 하는 농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검을 쥐고 수천 번 수만 번 휘두른 무사의 손이었습니다. 돌소에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지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보란듯이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의 한마디는 서윤의 가슴 속에 박힌 얼음 송곳을 녹여내리는 듯 했습니다. 짐승처럼 거칠게만 보였던 사내의 껍질 속에 이토록 뜨거운 온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내에게는 최풍헌에게 말하지 못한 자신만의 비밀이 있으며 그 비밀이 어쩌면 자신의 운명과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쇠는 서윤의 상처에 고약을 발라주며 거친 손길과는 달리 세심하게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서윤은 그가 건넨 주먹밥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온 양짜리 노비로 전락한 처지였으나 어둠 속에서 마주한 돌쇠의 눈빛은 그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원수 같은 최풍헌의 집안에서 뜻밖의 조력자를 만난 서윤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더욱 정교하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라는 정체불명의 사내가 품은 진실이 무엇이든 서윤은 그와 함께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보은의 거상 최풍헌의 저택에는 연일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등불 아래 서윤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숫덩이와 같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술기운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최풍헌이 기어이 서윤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5냥짜리 고기치고는 참으로 비싸게 구는구나. 내 오늘 밤 내년에 그 꼿꼿한 선비 가문의 콧대를 기필코 꺾어 놓으리라. 최풍헌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서윤의 저고리 자락을 낚아채려던 절체절명의 찰나였습니다. 광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바로 돌쇠였습니다. 최풍헌은 당황하여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들어오느냐며 호통을 쳤으나 돌쇠의 눈빛은 이미 주인을 향한 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최풍헌의 혈도를 짚어 기절시킨 뒤 쓰러지는 몸뚱이를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아기씨, 어서 나오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서 있는 서윤의 손목을 꽉 쥐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담장을 넘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머슴들의 함성과 횃불이 뒤를 쫓았으나 돌쇠의 발걸음은 마치 바람을 가르는 맹수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파른 상기를 달리고 달려 속리산의 깊은 숲속 인적이 끊긴 낡은 사당에 이르러서야 멈춰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돌쇠는 갑자기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소인 간구입니다. 아기씨의 아버님을 모셨던 호위무사의 아들 이간구가 이제야 아기씨를 정식으로 뵙습니다. 간구가 내민 손바닥 위에는 서윤이 목숨처럼 간직해온 것과 똑같은 반쪽짜리 옥지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에서 반쪽을 꺼내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두 조각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리며 은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 순간 합쳐진 옥지환의 단면에서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멸문으로 몰아넣은 노론 일파의 비리 장부와 가문을 다시 일으킬 자금이 숨겨진 법주사 인근 암자의 비밀 지도였습니다. 대감님께서는 거사가 실패할 것을 대비해 소인에게 이 반쪽을 맡기시며 반드시 아기씨를 찾아 증표를 완성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동안 최풍헌의 밑에서 사냥가의 노릇을 한 것은 오직 아기씨를 찾아내어 지키기 위함이었으니 소인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서윤은 간구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짐승의 껍질 속에 감춰졌던 무사의 진심이 서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10년 세월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버텨온 그녀에게 간구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구원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오은양에 팔려온 노비가 아닌 가문의 원수를 갚고 정의를 바로 세울 서슬퍼런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속리산의 험준한 산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뒤를 쫓는 최풍헌의 추격대들이 내뿜는 횃불 기운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는 매서운 진눈개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간구는 서윤의 손을 꼭 쥐고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으나 이미 사방은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라 이놈들 감히 주인 어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나다니. 추격대의 고함이 계곡을 울리는 순간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간구는 본능적으로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찰나 차가운 화살 한 대가 간구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으윽하는 신음과 함께 간구의 몸이 휘청이었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아기씨, 멈추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암자입니다. 핏방울이 눈 위로 번져갔지만 간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구는 서윤을 안으로 밀어넣고는 문설주에 기대어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저고리 자락을 찢어 간구의 어깨를 지혈했습니다. 간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옥지환이 가리킨 불상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먼지가 켜켜이 쌓인 진흙 불상 아래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함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함 속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서윤의 가문을 멸문으로 몰아넣고 환국 전국을 피로 물들였던 노론일파의 비리 장부였습니다. 서윤은 장부를 품에 안고 간구를 보았습니다. 간구는 고통을 참으며 나지기만 했습니다. 아기씨 만약을 대비해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장부함이 마당 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짜 장부만큼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됩니다. 서윤은 그의 말을 듣고 장부를 살피다 혹시 모를 추격에 대비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핵심 비리 일지 몇 장을 따로 찢어 자신의 버선 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장부의 몸통을 빼앗기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는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때 암자 밖에서 수십 개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위망이 완전히 좁혀진 것입니다. 최풍헌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제목을 찌르겠다는 계집의 기가에 주춤했으나 이내 수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전연의 손에서 비녀를 뺏고 당장 뒤뜰로 끌고 가 목을 쳐라. 최풍헌의 사병들이 서윤을 덮치려던 그 찰나 담벼락 너머에서 정적을 깨는 벼락 같은 고함이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횃불 수십 개가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이는 마패를 높이 든 젊은 어사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서윤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제자 김정자였습니다. 최풍헌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또날이 저 계집은 도망친 노비라 훈육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어사의 눈은 서윤의 목에 맺힌 핏방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앞에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부님의 함자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 억척같이 견디셨구려. 이서윤 아기씨 늦어서 송구합니다. 사실 서윤이 보부상을 통해 보낸 서찰은 이미 한양의 김어색에 전달되었고 어사 일행은 서윤이 시간을 버는 동안 보은 관할을 접수했던 것입니다. 최풍헌 내 죄는 하늘을 찌른다. 관아와 결탁하여 양민의 고효를 짜내고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김어사의 호령에 최풍헌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걸했습니다. 서윤은 곧장 지하 감옥으로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간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강우야, 우리 가문의 원통함도 그대의 고초도 이제는 끝이 났소. 인과응보의 칼날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탐관오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보은을 떠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 서윤의 손에는 가문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발을 들이던 날 김어사가 올린 장계와 장부를 살핀 숙종 임금은 크게 노하며 즉시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 판서의 가문은 무고하게 희생되었으니 그 누명을 씻고 가산을 돌려주어라. 또한 그 여식 서윤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하라. 임금의 교지가 낭독되던 날 서윤은 대궐을 향해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15년 전 관비로 끌려가며 차가운 흙바닥에 머리를 찢던 소녀는 이제 20살의 당당한 여인이 되어 가문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북촌 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서윤은 부모님의 위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 서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30살이 된 서윤의 어깨 위로 따뜻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쓰고 돌쇠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강구였습니다.
그는 이제 임금이 하사한 별군직의 무관복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소매 안에서 반쪽짜리 옥지환을 꺼냈고 간구 역시 나머지 반쪽을 꺼내 놓았습니다. 두 조각의 옥이 맞물려 하나의 온전한 원이 되었습니다. 간구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오. 그달 말 북촌 저택에서는 작지만 엄숙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온양에 팔려갔던 노비에서 정경 부인이 된 서윤과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목숨을 바친 무사간구 15년의 모진 세월 끝에 찾아온 진정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한방눈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북촌에 다시 뿌리를 내린 지도 어느덧 7해가 흘렀습니다. 37이 된 서유는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존경받는 정경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남편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택 대문 밖에 웬거지 하나가 쓰러져 죽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윤과 간구가 대문 밖으로 나가 시신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자는 보은의 최풍헌이 아닙니까? 유배지에서 탈출했다는 소문만 무성하더니 결국 비참한 거지가 되어 서윤의 집 앞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최풍헌의 굳어버린 소나기에 무언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간구가 그의 손가락을 펴자 그 안에서 낡고 녹슨 엽전 5잎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온양이라 고작 온양이로구나. 서윤은 떨어지는 엽전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17년 전 서윤의 가치를 단돈 5냥이라 비웃으며 짐승처럼 다루었던 자가 결국 자신이 매겼던 그 비천한 가격만큼의 돈만을 손에 쥔 채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서윤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그의 시신을 거두게 했습니다. 사람을 5냥이라 비웃던 자가 죽는 순간까지 그 5냥에 집착하다 추위에 떨며 죽었으니 업보란 참으로 무섭구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인데 말입니다. 서유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옥지환을 어루만졌습니다. 마당에서는 서윤의 어린 남매가 눈싸움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온양의 수모를 딛고 일어선 여인과 그녀를 위해 기꺼이 짐승의 길을 걸었던 무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북촌의 겨울밤 속으로 아름답게 녹아들었습니다. 이 옥지환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가 깃들고 진실한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